그냥 화폐 시스템 자체가 갈 때까지 가서 그래요. 불안하다 이제. 예. 이번 사이클 때도 미국이 여태까지 발행한 본원 통화의 량 이상만큼 올라야 되는데 1온스당 3,04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21,000불을 가야 돼요. 21,000불. 그냥 단순 계산하면 7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최소예요. 저희 금거래소 기준으로는 좀 큰 손들만 많이 사요. 금괴를. 네, 금괴를 5억 이상 정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삽니다. 예전에 프리미엄 막 붙을 때는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맘먹고 금을 구하려고 하면은 프리미엄 안 주고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우리도 이번 사이클에 한 10배 오른다라고 친다면 이제 뭐 고작 한 두세 배 정도 오른 수준이니까 앞으로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입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이 막 불안해지면서 어디다가 돈을 투자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항상 불안할 때 뜨는 게 금 아니겠습니까? 요즘 금 가격이 정말 미쳤다는 얘기들 나오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서 골드플레이션을 쓰신 조규원 대표님과 함께 최근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금 때문에 요즘 막 난리예요. 그래서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무래도 금 가격이 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막 올라서 나도 사야겠다 하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이제 금 끝났나 보다 하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뚫으니까 진짜 금이 사이클은 사이클인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최근에는 뭐 금이 뭐 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번 뉴스 기사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급 대란이 이제는 살짝 그러니까 안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금을 산다고 하면 지금 사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 이전에 막 웃돈 20% 내면서 사야 이제 금을 구할 수 있었던 시기랑은 다르게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이 안정화됐으니까 막 웃돈을 줄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금값이 여기서 좀 더 오르면 수요가 더 붙잖아요. 네. 모든 자산이 다 똑같지 뭐 부동산도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붙고 주식도 그런 것처럼 금도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가 더 붙을 거거든요. 그때 최근에 있었던 공급 대란이 또 반복될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낮을 때 사면은 나중에 팔 때는 웃돈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은 최근에 가격이 뭐 16만 원 뭐 찍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약간 좀 조정은 받긴 했지만,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네. 도대체 금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네.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금값이 진짜 무섭게 오르긴 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게 좀 큰 범위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게 관세 정책을 올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관세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상품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겠구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018년쯤에는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전쟁 때 다행히도 인플레이션이 막 직접적으로 크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이미 높은 한 9%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력이 이제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관세 전쟁을 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번에는 진짜 강한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 국가들끼리 무역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좀 이제 정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커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진짜 미국의 GDP 나우 같은 데 보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4%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올해 30%에서 40%로 상향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경기는 침체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였냐? 1970년대거든요. 그때 막 오일 쇼크다, 막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했어요. 이걸 보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 가격 뭐 사실 저점부터 따져도 한 2.5배 올랐는데 진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이거 26배가 상승하는 거니까 지금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구나. 이거 진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상승 동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려가
그냥 그렇지 않을까가 그럴 수도 있겠다로 변하면 가격이 한번 껑충하고 여기서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좀 더 확신이 드는 만큼 금 가격이 정말 펌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지금의 이 금 가격은 앞으로 경제가 조금 휘청하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질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지금 뭐 역대 최고를 막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던데 네. 그 기대감이 더 어찌 보면 강해지고 있는 게 요즘 분위기 같거든요. 뭐 네. 관세 막 계속 싸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상승세는 당분간 좀 더 간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관세 전쟁이 하나의 해프닝이냐 아니면 진짜 트럼프 임기 동안 있을 패러다임의 변화냐 이거를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데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트럼프 임기 때 한번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 금 가격을 밀어붙이는 요소가 되겠죠. 사실은 이 금 가격이 오르는 거의 가장 큰 기전은 관세 전쟁 보도 아니고 뭐 트럼프도 아니고 그냥 화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갈 때까지 가서 그래요. 불안하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 패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르투갈이라던가 스페인이라던가 영국, 프랑스 이런 기축통화의 역사를 보면 보통 기축통화의 수명이 한 80년에서 길면 1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미 달러라는 시스템이 한 100년 정도 됐어요. 100년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로 치면은 이미 갈 때 다 된 거거든요.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솔직히. 네, 빚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제 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달러 엄청 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푼 달러가 당장은 인플레이션이나 뭐 급격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다 치환될 거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치환될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앙은행들의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2009년까지 계속 중앙은행들이 금을 순매도하다가 2010년부터 순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의 14년, 15년 연속으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계속 사요. 네. 예,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미 화폐 시스템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걸 그 화폐를 관장하는 기관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이미 중앙은행들은 그 전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현상, 가격이 오르는 이 현상은 이제 2019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 가격이 사실은 이제 달러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환율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최근에 한국에서만 급등한 어찌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첫 번째가 최근에 올랐던 거의 요소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급 대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일단 광산이 거의 없습니다. 예, 금이라는 게 생산되지를 않아요. 그나마 생산되는 게 그 인천에 가면 도시광산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 폐가전제품에서 이렇게 그런 예, 거. 예, 금 이렇게 추출하는 메인보드 거. 같은 거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서 나오는 금이 거의 전부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거 해외로부터 수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단위가 크고 두 번째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50억치를 샀어요. 네. 근데 하루 이틀 내에 만약에 이 50억치가 안 팔리면 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큰 손실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약간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금은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그거를 빠르게 채워줄 어떤 금 공급이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부터도 우리나라가 수요가 잠깐 올라갈 때 그때마다 프리미엄이 치솟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수요보다 가장 높은 수요가 한번 발생했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무서운 그런 프리미엄이 붙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금을 사겠다는 수요는 왔는데 사람들이 막 줄 섰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웃돈 주고 샀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치 프리미엄. 네, 김치 프리미엄이죠.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는 쏠린 거야? 왜? 결론은
결론은 그냥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고 싶어서다. 네,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보통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이 오른 게 왜 올랐는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지. 그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요. 이제 예, 금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네. 그러면 사람들이 금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금 사야 되네. 금을 사야 되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없었던 사람들이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수요가 그 가격이 오르면 이제 더 붙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실물 기반이다 보니까 없으니까 또 웃돈 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금이라는 건 결국에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가치는 달러에 연동되는 거죠.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국제 가격은 똑같잖아요. 네,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웃돈 주고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 없죠. 네. 예, 근데 사람들이 못 가지면 그 욕망이 더 생기잖아요. 네. 저도 약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떡볶이집이 있는데 네. 거기를 딱 갔는데 오늘 하필 문을 닫았어. 네. 그러면 저는 원래는 그냥 이거 떡볶이나 먹을까 하고 갔는데 문을 닫으면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를 가서라도 먹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못 갖게 될 때 더 큰 욕망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은 지금 거래소도 운영하시잖아요. 금거래소도 운영하니까 어찌 보면 가장 실제 현실의 그 수요를 네. 또 상대하고 계시는 건데 좀 줄었어요. 이제. 네,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때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을 때보다는 많이 잠잠해졌던 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다시 공급이 채워지면 빠지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 시세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막 이만큼 꽁충 뛰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다시 정상화되니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금 사이클이 이제 끝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수요가 다시 줄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확실히 일반인 분들은 아직까지도 금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왜 네.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좀 그런 수요가 많이 적고 저희 금거래소 기준으로는 좀 큰 손들만 많이 사요. 예. 큰 손이라 하면 뭐 대략 얼마 정도를 대략 한 5억 이상? 5억 정도를 금괴를. 네, 금괴를 5억 이상 정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삽니다. 예전에 프리미엄 막 붙을 때는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샀어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굳이 이걸 왜 사? 김치 네. 프리미엄 왜줘 이걸?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공급 채워지면은 다시 가격 떨어질 텐데 내가 뭐 그때 물론 금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 20%의 웃돈을 주고 사는 건 20%만큼 내가 손실을 볼 거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자기가 불리한 자리에선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만 들어가고 오히려 일반인 분들은 약간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막 프리미엄 붙고 웃돈 붙을 때 오던 손님들의 어떤 숫자 대비 지금 뭐 한 어느 정도나 줄은 거예요? 그분들은 거의 한 반의 반으로 준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줄었네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맘먹고 금을 구하려고 하면은 프리미엄 안 주고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 기준으로는 한 번 치고 올라갔다 빠졌지만 사실 국제 금 시세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뚫고 더 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 금도 결국에는 뭐 항상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있죠. 이 금 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라는 자산이 정말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허니버터칩 사태 이런 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허니버터칩이 없으니까 이제 막 항상 공급이 부족했지만 사실 그 공급은 금방 해결이 되잖아요. 네. 마스크 대란 때도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급은 금방 채울 수 있으니까 공장을 더 돌리면 되고 아니면은 좀 설비를 확충하면 되고 하니까. 근데 금은 이 공급이라고 할 때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데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일단 탐사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채굴을 한다고 해도 이게 원석이 나오니까 이걸 또 정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을 내가 오늘 캐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 기업에서 금을 채굴해서 시장에 나오는 데까지는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려요. 10년이 걸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한 15%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 채굴업자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자본 투자를 확 해가지고 금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막상 10년 뒤에는 그렇죠. 예, 금 어떨지 가격이 모르니까. 훨씬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라는 게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한 360년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가 긴 추세성을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 차트도 보면 거의 100년치 차트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오를 때도 금 가격이 거의 10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뭐 거의 20년 내내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이게 금의 공급적 특성 때문에 나온 금의 추세성이다. 그래서 금은 한 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한 13년까지 오르는 그런 추세성이 있다라는 게 예, 지난 한 100년의 역사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상승은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2019년부터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예, 상승 사이클 시그널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다 2019년부터 상승 사이클이 나왔다고 이제 보여져요. 지금은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 온 거죠, 사실은.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사람들의 광기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금 사이클도 똑같이 이 전반부, 이 사이클을 전체를 두고 반으로 가른 다음에 전반부랑 후반부랑 나누면 초반부는 약간 이게 상승 슈퍼 사이클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방부를 갓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률이 많이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두세 배 올랐는데 네. 이게 지금 약간 초반이다. 이게 초반이죠. 그럼 보통 이 사이클당 뭐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대략 한 몇 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나요? 지난 10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였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를 때는 26배. 그리고 역사를 더 길게 보면은 이제 1000배, 뭐 심하면 조 단위로도 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사실상 금 가격이 조 단위로 올랐다기보다도 화폐 가치가 뭐 이제 그만큼 떨어진 거겠지만, 예, 이제 그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금 가격이 항상 오르다 보니까 우리도 이번 사이클에 뭐 일단 대략 100년 데이터를 평균 정도 내서 한 10배 오른다라고 친다면 이제 뭐 고작 한 두세 배 정도 오른 수준이니까 앞으로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낮게 봐도 두세 배 정도는 더 갈 수 네네네. 있다. 그쵸.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면 한 10배도 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네. 받아요. 근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건 알 수 없죠. 네. 그거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알 수 있어요. 금은. 어떻게 알아요?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가격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가 손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얘가 나중에 가격이 최소 어디 이상까지 오르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금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짧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금이 옛날에는 돈으로서 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금 들고 다니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거를 이제 그 일정하게 세공해주는 세공업자한테 맡겨놨어요. 네. 그리고 보관해주는 대신 보관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보관증을 주고 이제 금을 받아다가 이렇게 쓰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보관증이 기프티콘으로 생각하면 이 기프티콘 내가 가져가나 얘가 가져가나 금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이거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화폐가 처음에 종이화폐가 탄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이화폐가 탄생하고 그러면은 그 종이화폐를 만드는 사람은 종이화폐를 계속 더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관료를 받는 대신해서 보관료를 받던가 아니면 이제 보관료를 안 받는 대신 이자를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 때문에 화폐 시스템은 그냥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화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이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반드시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폐가 늘어난 것만큼 바로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지하는 속도도 느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그 화폐들이 어디에 이제 잠재돼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제 저축을 하니까 이제 잠재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이 안 풀리니까 물가 상승으로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냥 있는가 보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금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거래하다가 어느 순간 의심하면 그때 터지는 거죠. 네, 그때 터져요. 네. 그래서 이게 종이화폐 이전에도 그 로마의 데나리우스라는 화폐가 있었거든요. 네. 은화인데 얘가 이제 그 1데나리우스가 뭐 예를 들면 1온스라고 칠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1온스의 은이 1데나리우스인데
이제 로마는 계속 그 화폐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슬슬 납 같은 걸 섞기 시작해요. 구리나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순도를 떨어뜨리면 더 많은 은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얘가 맨날 데나리오스 1온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를 똑같이 1온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눈치를 딱 채는 순간 갑자기 이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이화폐 시스템을 간 순간에도 항상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그 어떤 금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해야 되지? 넘을 수 없는 그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기 직전까지는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 순간이 다가오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지금까지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최소 그 이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금 가격을 재평가시켜요. 네. 본원 통화의 양만큼 이제 금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거의 2배 정도. 그러고 나서 화폐가 안정됐고 1970년대는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다 보니까 화폐를 진짜 무진장 발행을 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이제 26배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네, 이런 역사가 항상 이때 이상 올랐다는 역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때도 금 가격의 사이클은 일단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미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2008년 그리고 코로나 때 발행한 화폐 양이 너무 많아서도 있고 그렇게 그 부채가 너무 많은 것도 있고요. 이번 사이클 때도 미국이 여태까지 발행한 본원 통화의 양 이상만큼 올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1온스당 지금 한 3,04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21,000불을 가야 돼요. 21,000불. 예. 네. 그냥 단순 계산하면 7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최소예요. 최소. 예. 그래서 남들이 들을 때 금값이 7배가 간다는 게 네. 이게 좀 터무니없는 얘기 같겠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워요. 예.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미국이 무너진다는 거네요. 어찌 보면 미국의 이 달러 패권이 붕괴한다는 거를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 꼭 보면. 그 달러 패권이 무너지지 않아도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한 번 재조정은 와요. 예를 들면 1930년대는 미국 패권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로 미국이 새로운 기축통화 패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33년에는 가격이 재평가됐고 1970년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달러 시스템이 망해야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그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걸 넘으면 한 번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진짜 베네수엘라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요. 자, 그냥 결국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이클이 지금 시작된 것 같다. 네, 어느 한 순간- 7배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사실은 양호하다. 예, 양호하게 재평가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얘기만 들으면 지금 금 투자가 최고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뭐 분쟁에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산다고 하지만 중국도 뭐 계속 금 모으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런 분쟁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금에는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극호재죠. 그래서 실제로 기존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이 싸워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그러니까 석유가 담보가 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랑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와야 이제 뭔가 싸움을 그러겠죠. 해볼 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을 많이 샀어요. 네.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00톤도 안 되던 금이 지금 2000톤을 훌쩍 넘거든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양만. 예, 비공식 얘네들이 더 많겠죠. 예, 네. 왜냐면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중국이. 네, 네. 그리고 이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이 다 금을 열심히 모으는데 얘네가 브릭스 정상회담을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작년이었나? 이제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그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우리 금을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그런 화폐 시스템을 CBDC로 만드는 거를 다 끝내놨고 그 다음에 이란도 러시아의 그 CBDC 금을 담보로 한 CBDC 화폐 시스템을 이제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금으로 돌아가는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데 되게 진심이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건 두 가지. 첫 번째, 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을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달러 시스템의 기둥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네. 이게 달러 시스템이라고 치면 여기를 떠받드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하나는 신용화폐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이 이제 원유를 독점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브릭스 국가들의 이란 편입되고 브라질 편입되고 베네수엘라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 원유의 42%인가를 얘네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만 이제 공급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원유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 달러 시스템이 가치를 받았는데 이제 이 기둥을 거의 금을 좀 심하게 냈어요. 그리고 신용화폐 시스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스스로 여기다 그렇죠. 금을 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달러 시스템을 흔드는 것도 성공했고 그다음에 금을 모으는 것도 성공했어요. 이 다음부터 싸움이 되는데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와 상관없이 금 가격이 항상 올라요. 결국에 금은 뭐 가장 안전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거니까 뭐 분쟁이 생기고 그럴수록 어쨌든 결국에 글로 간다. 맞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오르는 자산이에요.